자, 그러면 이제 어제 본 국가직 무선공학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선공학은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도 그냥 평이했던 문제 같습니다. 근데 문제 분류는 뭐 그래도 어디죠? 무선공학 관점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그냥 몇 문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문제 출제 범위는 잘 섞어서 한 것 같고요. 문제 난이도도 어렵지 않게 해가지고 좀 학생들이 역시 시험장에서 그냥 차분하게 풀었으면 많이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득점을 하셨길 바라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요. 안테나 이덕의 단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돼가지고 맨날 이야기했던데, 안테나에서는 절대 이덕과 상대 이덕이 있다. 안테나 이덕하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 되고, 그죠? 절대 이덕은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한 거고, 상대 이덕은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그 다음에 지상 이덕은 짧게 한 4분의 람다, 4분의 람다 안테나죠, 그죠? 그래서 수직접지 안테나인데, 지상 이덕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했고, 근데 이 절대 이덕을 하고 상대 이덕을 표시할 때 등방성 안테나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했다 라고 해서 DBI, DBD 이런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안테나 이덕에 절대 이덕과 상대 이덕이 있는데, 절대 이덕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1기가 2석인데, DBI, I가 아이소트로픽이라는 등방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안테나가 등방성 안테나 관점에서의 개념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대 이덕은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죠, 그죠? 그래서 DBD 뭐 이런 걸 쓴다고 했고, 나머지는 전력이죠, 그죠? 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 레벨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건 맨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무선 근거리 통신망 기술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랜이라는 이런 관점, 무선 랜 관점은 뭐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그죠? 16 하면 이건 와이브로, 그죠? 자, 자유공간에서 전파되는 주파수가 지금 F가 100Hz, F1인가요? FA. 그 다음에 FB는요, 1000Hz. 하면 이런 두 가지 전자파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 이건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전자파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불편한데, 어쨌든 전자파입니다. 파장을 물어봤네요. 파장. 그러면 F람다는 속도 V인데, 뭐 자유공간이면 빛의 속도하고 같더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굳이 이건 계산을 안 해봐도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제에서는. 주파수가 얘보다 얘가 10배 크니까 람다 A하고 람다 B는 이게 10배가 클 거다, 그죠? 이게 10배 클 거다라는 건 뭐 굳이 계산해 보면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3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얘는 3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파장은 A가 B의 10배고, 파장은 A가 B의 10배고, 파장은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전파의 속도는요, 속도는 이건 빛의 속도죠, 둘 다. 그래서 속도는 A하고 B가 서로 같다. 이건 B가 A는 거죠. 그래서 파장은 A가 B의 10배고 전파의 속도는 둘 다 서로 같다 라고 하는, 이게 답이겠죠, 그죠? 1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만든 이 파형, 그래도 나름 고맙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의 거기 심볼이 유지되는 구간에 어느 지점에서, 이 가운데 지점이니까 진폭이 적당하게 크고, 좀 이쪽을 가면 진폭이 많이 크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가니까 진폭이 이게 더 크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약간 이쪽을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좀 작아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시점이라고, 시점을 이걸로 잡아요. 이 시점에서의 진폭은 딱 0이니까 가운데, 이 시점의 진폭은 좀 크고, 이 시점의 진폭은 더 크고,
이 시점의 진폭은 거의 비슷하고 좀 작아졌고 그 다음에 0이고 하니까 가운데고 이제 음수로 되니까 가운데보다 앞쪽으로 더 음수로 더 작아졌으니까 가운데에서 더 많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펄스의 위치, 샘플 순간 이역입니다. 점선이거든요. 점선에서 샘플을 했을 때 샘플을 한 형태가 펄스 폭이 아니라 너비가 아니라 펄스의 위치로서 이렇게 신호를 준 거. PWM8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아, 미안합니다. PWM이 아니라 이게 펄스 위치니까 PPM 위치죠. PPM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그래도 충분히 풀었을 문제입니다. 그죠? 반사계수 VF에 대한 VR 또는요 이게 GL 플러스 G0 분의 GL 마이너스 G0 정제파비 V민에 대한 Vmax인데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를 서로 알고 있을 때 정제파비를 알고 있을 때 반사계수는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이고 반사계수를 알고 있을 때 정제파비는 1 플러스 반사계수 1 마이너스 반사계수분의 1 플러스 반사계수 뭐 이런 형태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반사계수가 0.5니까 1 빼기 0.5분의 1 더하기 0.5 그래서 3이다. 자, 디지털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ASK는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ASK는 진폭 변화시키고 FSK는 주파수 바꾸고 PSK는 위상 바꾸고 QAM은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맨날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DPSK는 차동 위상 검출이라서 이전 신호하고 현재 신호의 반송파 간의 위상차만 알면 복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동기 검파를 하는 게 아니라 비동기 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DPSK다. 답은 3번이 이건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죠? 반송파 억압 양측파대인 더블 사이드 밴드 SC 방식으로 변조된 신호 MT의 코사인 2파이 FCT를 복조해요. 메시지 신호 MT를 얻었을 때 이 복조 과정에 사용된 반송파는 단 MT의 주파수는 FC보다 매우 작고 복조 시 통과 대역의 이득은 1인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를 쓴다. 그래서 이건 보기에 사실 이게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죠? 그냥 코사인 2파이 FCT. 이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요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MT하고 코사인 2파이 FCT라는 이 반송파, 신호파하고 반송파가 곱해져가지고, 그죠? 반송파가 곱해져가지고 만들어진 이 신호가 이거고, 이걸 보냈습니다. 그럼 수신 측에서는 동기금파를 해야 되니까, 여기 날라온 건 이게 날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된다고요? 이 그냥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하면요, 여기는 MT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면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같으니까 이건 2분의 1의 MT에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2파이, 4파이 FCT 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나오면 여기에 이제 로페스 필터고 통과 이덕이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MT 더하기 2분의 1의 MT의 코사인 4파이 FCT인데 이 로페스 필터에서 얘는 차단되고 얘만 통과하니까 출력에 나오는 건 2분의 1 MT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는 요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2를 곱해서 하면 여기가 2가 되면 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이게 2분의 1이 없어지더라. 그럼 이건 나오는 건 MT 더하기 MT의 코사인 4파이 FCT가 되고
그러면 이거 제거되고 요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에는 MT만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곱해주는 값이 2가 곱해져야 된다.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여기 2를 곱해줘야만 된다. 자, 다음 메시지 신호 MT를 변조할 때 신호파형 가부터 다의 신호의 명칭 A하고 C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호파, 여기는 이걸 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신호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럼 신호를 곱했을 때 얘하고 얘를 보니까 1일 때는 주파수가 크고 0일 때는 주파수가 작은, 이건 뭐야? FSK. 1일 때는 1 곱하기 요구하니까 그냥 요게 나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구하니까 위상이 반전된 형태가 나오고, 그래서 이건 0도 이상 180도 이상, 0도 이상 180도 이상 해가지고 보니까 얘는 PSK다. 그래서 그림으로 FSK하고 PSK를 잘 표현해 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이 그래도 그림은 4번하고 지금 8번 두 문제가 그림이 있는데 깔끔하게 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잘 내준 것 같고, 어쨌든 문제가 어렵지 않게 그냥 기본 개념 정도의 파악이 됐으면 쭉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같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그냥, 펄서 부호 변조의 입출력 신호하고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내는 거, PCM 과정, 그죠? 입력 들어오는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그죠? 아날로그 신호를 제일 먼저 뭐야? 표본화하고, 그 다음에 양자화하고, 그 다음에 부호화해서 디지털 신호로 만들더라. 표본화만 하면 끝이네요.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가 제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등방성 관점으로서 이야기됐고 전방향성이라고 해가지고 순간 이게 답이 두 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이 제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카페에 이해 제기를 해가지고 하면 정답률이 좀 더 둘 다 해줄 가능성이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수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번만 그냥 답으로서 될 것 같은 형태입니다. 안테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방성 안테나의 지향성은요, 등방성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다 일정한 게 등방성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등방성이라서 이런 형태. 그래서 지향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세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지향성 개수는 항상 1입니다. 1보다 크다가 아니라 항상 1입니다. 1이다 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폴 안테나, 여기 전방향성이 있고요. 수업 시간에 요즘은 좀 덜 했던 건데 예전에는 항상 열심히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전방향성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거고 등방성도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등방성은 그 모든 방향이 위, 아래, 앞, 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방으로 다요. 이렇게 되면 일정하면 등방성이고요. 그죠? 그래서 점원 안테나는 등방성입니다. 근데 이제 전방향성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수직접지 안테나. 수직접지 안테나는 수직면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잘라서 수평면에서 보면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방향성은 어떤 한쪽 방향에 대해서는 지향성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수직에서는 지향성을 가지는데 수평에서는 무지향성 형식을 띠는 거 하면 이게 전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전방향성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이폴 안테나를 했을 때 수평 다이폴을 기본으로 많이 쓰니까 수평 다이폴은 이게 수평으로 쓰면 이쪽 수평면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잘 가고 이쪽을 잘 가요. 이쪽을 잘 가고 이쪽을 잘 가니까 이건 팔자 지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땅에 근접돼 있을 때는 이게 무지향성이 안 됩니다. 근데 저 높은 하늘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무지향성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평 다이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무지향성에 해당되는 전방향성은 안 만들어질 거다. 근데 만일에 수직이면 가능은 하거든요. 수직이면 가능한데 수평일 때는 안 만들어질 거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답을로서 인정해 줄 가능성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이폴 안테나를 수직으로 놓으면요, 수직 다이폴 안테나를 하면 어쨌든 땅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하늘에 떠 있으니까 이쪽 방향은 일정하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은 일정하니까 수평면에 대해서는 무지향성이 됩니다. 무지향성이 되고, 대신 수직면에 대해서는 이쪽하고 이쪽이 지향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수직으로 놓으면 이게 땅에 근접됐던 하늘에 떠 있던 상관없이 무지향성이 한 방향에 대해서는 무지향성이 되고 한 방향에 대해서는 지향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놓으면 하늘에 떠 있던, 좀 가까이 땅에 붙어 있던 무조건 무지향성이 될 수평면에 대해서는 무지향성이 돼서 전방향성 빔 패턴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평면도 이게 땅에 근접됐다, 하늘에 떠 있다가 상관없이 그냥 안테나 패턴 자체만 보면 어쨌든 이게 거기 수직에서 잘라서 보면 무지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전방향성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 전방향성이라는 말은 수평, 수직 두 방향 중에서 한쪽 방향에 대해서는 무지향성이 되는데, 한쪽은 지향성이 되는데 한쪽은 무지향성이 되는, 이런 것은 전방향성이라고 하고요. 이 등방성은 이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크기가 되면 등방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알아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딱 어제 문제를 풀어보고 답은 1번이네, 2번도 이게 답이 되지 않겠냐 하고 거기 이의제기 해보라고 하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보니까 이게 이의제기를 해도 잘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괜히 제가 학생들을 기대하게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자, 3번은요, 기하학적 모양에 따라서 도선 안테나라든지 개구문 안테나, 그 다음에 평면형 안테나 등으로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기하학적 모양에 대해서는 사실 선상 안테나, 면상 안테나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죠? 입치 안테나 뭐 이런 형태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도선 안테나, 이게 선상 안테나고, 그죠? 그 다음에 개구문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 면상 안테나, 그리고 평면형 안테나도 사실 면상 안테나입니다. 면상 안테나 뭐 이런 형태 등으로 분류되고요. 등방성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전력 밀도는요, 이론적으로 안테나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포인팅 전력인 거예요. 그러면 총 면적을 총 방사 전력으로 나눈 거니까 4파이 D 제곱분의 PTGT 뭐 이런 형태가 되고, 등방성 안테나는 GT가 1이죠. GT가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의 특성을 보인다. 이건 맨날 했던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등방성 안테나에 대한 지향 특성만 알면 되는데, 이 용어를 잘 몰랐으면 약간 찍었을 것 같은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이론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등방성 안테나는 모든 방향으로 이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이 다이폴 안테나는 이렇게 놓으면 어쨌든 지향성을 가지고 팔자 지향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쓰는 건 수평면 내의 다이폴을 많이 쓰니까, 제가 수평면에 대해서는 무지향성 형태가 나오는 전방향성이 되기 힘들지 않나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수직면에서 실험도 많이 하고 수직면에 대해서 보면 무지향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래서 지향성 개수가 크면 이게 안테나 이득이 큰 거다. 이 DBD, 다이폴 안테나에 대해서 DBI, 절대 이득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 지향성 해가지고 지향 개수라고 나왔던 이런 형태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랬을 때 등방성 안테나의 지향도는 항상 1이고요.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을 하면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용어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지향성이 없는 것, 대표적으로 무지향성이라고 할 때 이 옴니 디렉셔널이 있고 아이소트로픽이 있습니다. 등방성은 모든 방향, 이건 점원 안테나고요. 아까 전에 옴니 디렉셔널, 이 수직 접지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수직면에 대해서는 지향성을 가지지만 딱 잘라서 수평면에 대해서는 무지향성 형태를 띠는 이런 것을 전방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향 안테나라고 했던 게 다이폴 안테나를 수직으로 놓았을 때는 수평면에 대해서 무지향성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맞다고 거의 2번이 맞는 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평면에 놓아도 땅에 건접됐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한 면에 대해서는 무지향성이 될 수 전방향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방향 안테나, 수평 방향의 다이어그램에서 360도 균일하게 되는 안테나, 종종 무지향성 안테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향 안테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모양에 따라서 선상 안테나, 면상 안테나, 뭐 개고면 안테나 또는 평면형 안테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반사판 안테나도 있고 배열 안테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파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거기 기초전기전자 하면서 그죠? 1장 딱 끝나고 표 이야기할 때 이거 외웁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출제자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건 예전에 산업기사에서는 거기 산업기사가 아니라 그 국무원에서는 아토 뭐 해가지고 작은 값에 대한 범위도 나왔는데 큰 값은 지금까지 잘 안 나왔거든요. 큰 값은 잘 안 나왔는데 이 큰 값에 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큰 값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피코, 펨토, 뭐 펨토는 요즘은 당연히 쓰는 거고요. 아토라고 그렇게 하고 잽토 뭐 아직까지 잽토는 나온 적 없죠. 욕토도 나온 적 없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큰 값이 나왔습니다. 큰 값이 나와가지고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메가, 킬로, 메가, 기가, 테라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15성을 페타라고 하는데 이 페타가 있고 엑사, 제타 뭐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 정도도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딱 보자마자 답이 대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P가 뭐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찾아봤더니 뭐 P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이 P를 피코로 읽더라고요. 피코 아닙니다. 이건 페타라고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가장 큰 값은 3번이고요. 20dB 정폭된 신호 전력이 2.4W일 때 정폭되기 전에 신호 전력은 몇 mW인가? 자, 이게 20dB예요. 나온 게 2.4W예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건 얼마냐라고 했는데 전력이죠. 전력이 20dB면 100배예요. 그러면 100배 커진 게 2.4니까 여기는 24mm인가요? mW가 100배 커지면 2.4W가 될 거다. 대역폭 B, AWGN 채널을 통해 수신된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를 SNR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전송 채널에 통해서 오류 없이 수신될 수 있는 샤논의 채널 용량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냥 푸는 문제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수식으로 탁 줘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우리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풀 때는 아유 아싸 하고 넘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공이 이렇게 쉬워가지고요. 전공 공부를 좀 덜 하고
공통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점수가 좀 높을 것 같기도 한 느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전자는 그래도 그 정도의 난이도가요, 사실은 전공 공부를 조금 해야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14번. OFDM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단일 반송파 전송 방식보다 등하기 구조가 간단하다. 그래서 이건 맨날 OFDM 할 때 했습니다. 단일 반송파 전송 방식은 이런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면 등하기를 쓸 때 이거하고 반대 특성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거 구현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OFDM은 아주 작은 주파수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 쓰다 보니까 얘가 평탄 특성이 나오니까, 그죠? 등하기 구성을 할 때 아주 수월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CP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심볼 전송률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OFDM에서 CP라는 게 유효 심볼 구간이 이걸 때 가드 인터벌이죠. 그죠? 이걸 크게 하면 한 심볼, 그죠? OFDM 실제 심볼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럼 실제 심볼 길이가 길어지면 RS, 심볼률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유효 심볼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드 인터벌이 요만큼만 되면 이 부분이 CP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실제 심볼 길이가 짧아지니까 심볼률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니까 CP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게 길어진 거죠. 그러면 TS가 크고, TS가 크면 RS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심볼률 전송률이 줄어드는 거고. 이게 CP 아니면 GI, 가드 인터벌이 작아지면 TS가 작아지고, 그러면 RS가 커질 거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CP의 길이를 최대 지연 시간보다 길게 설정하면, 그래서 이 CP를, 가드 인터벌을 전송 하나의 셀 내에서 최대 전송 지연 시간보다 더 길게 설정을 함으로 해서 이게 ISI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최대 전송 지연 시간보다 길게 설정하면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이 깨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더라. 심볼에 보호구간을 삽입하여, 이게 CP나 보호구간은 같은 거죠. 삽입하여 다중경로 채널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접 심볼 간 ISI 문제도 해결하고 ICI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이거 맨날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하니까 2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5번 문제가 그래도 개 중에서 난이도를 준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태에서 난이도를 줘서 이제 14번에 2번 맞죠? 난이도를 준 문제인데,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소규모 페이딩은요 라고 했는데, 이 소규모 페이딩에서 첫 번째는 뭐요? 시분산 특성 맨날 하면서, 그죠? 단말기가 가만히 있어도 페이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거 TD, 딜레이 스프레드가 있었고, 그래서 TD가 있으면 TD의 역수가 BC라고 해서 상관대역이었죠. 그죠? 이건 지연 확산이었고, 그때 이 BC가 BS 신호대역입니다. 신호대역에서 BC가 더 크면 이건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대역의 역수인 TS 인 심볼 지연 시간, 심볼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BC의 역수가 TD죠. 이 TD보다 딜레이 타임이 심볼 시간보다, 지금 심볼 주기보다 더 작으면 이건 좋은 거라고 했고, 이 좋은 것이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변 특성. 이건 수업 시간에 이것만큼 많이 했던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도플러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BD라고도 하고요. 이게 도플러 확산입니다. 그러면 도플러 확산의 역수값이 뭐예요? TC.
상관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상관시간 TC하고 역시 신호 심볼 주기 TS를 비교했을 때 상관시간이 더 크면 일정한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상관시간이 더 큰 건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도플러 확산된 BD하고 신호 심볼의 그 대역폭에서 이 심볼 대역이 더 큰 이런 것은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건 시간 비선택적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심볼 주기 TS가 이동통신 채널의 지연 확산인 TD보다 매우 작고 TD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TS가 클 때 주파수 비선택적인데 TD가 쓸 때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 심볼 주기 TS가 코히런트 시간인 TC에 비해서 이동국의 코히런트 타임보다 매우 크다. 이게 커진 거죠. 이렇게 작을 때가 시간 비선택적인데 지금은 시간 선택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 시간 선택적이라는 것은 빠른 페이딩, 패스트 페이딩이라고 했고, 이 시간 비선택적인 건 느린 페이딩,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느린이고 이게 빠른이죠. 왜요? 도플러 스프레드가 크게 일어나는 건 빠른 이동체니까. 그러면 이건 상관시간이 작은 건 빠른 이동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거 맨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이야기하고 있고 패스트 페이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해서, 그래도 그 중에 이번 시험 문제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연 확산, 코히런트 대역폭 뭐 이거 계속 했고, 뭐 그다음에 지연 확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주파수 선택적, 비선택적이고,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천이에 의해서 코히런트 타임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패스트 페이딩, 슬로우 페이딩 뭐 이런 거 함께 이론하면서 계속 봤던 내용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경사가, 우리가 거기 GPS 위성은 적도 상공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한 55도 정도에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돈다고 했잖아요. 그죠?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뚝뚝 뛰어서 놓는다고 했는데, 정지궤도 위성은 적도 상공에 있어요. 적도 상공에 있으니까 경사각이 0도다. 도플러 천이의 영향은 거의 안 일어나죠. 그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지표면으로부터 약 36,000km고요. 극지방에서는 안각이 커서 수신 품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극지방 통신을 할 때는 안각이 거의 0에 근접해서 통신 품질이 아주 나빠져서 우리 정지궤도 위성을 가지고는 극지방 통신을 하진 못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 나왔죠. 그죠? 이게 단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위성에 대한 개념만 알면 무조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공간에서 이상적인 두 개의 등방성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1.25km고, 전파의 주파수가 1GHz일 때 경로 손실 LT요. 이건 LT 물어봤습니다. 그죠? 람다분의 4파이d의 제곱이고요. 지금 주파수로 하는 게 편하니까 람다, F 람다는 속도 V니까 근데 C이고요. 람다는 F분의 C다 라고 해서 C분의 4파이df 이야기 한 거죠. 그죠? 이 문제는 어쨌든 시험에 빠지는 때보다는 안 빠지는 때가 훨씬 많고요. 지금은 한 문제 나온 느낌인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두세 문제는 두 문제도 나오고 세 문제까지도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공식은 뭐 모르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냥 알아서 풀면 되죠. 그죠? C 3 곱하기 10의 8성 4 파이를 지금 이제 3으로 두라고 했나요? T가
1.25km니까 1250. 그 다음에 F는 10의 9성. 10의 8성, 10의 9성이니까 10이고요. 3, 3 없어지고 4 곱하기 1250은 5000이고 그러면 또 10 곱하니까 5만이다. 그럼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10의 8성이다. 자, 그러면 이걸 데시벨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25 곱하기 10의 8성을 10로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요. 5 곱하기 10의 4성에 제곱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20 고쳐서 쓰는 걸 익숙하게 쓰니까 10의 8성을 했어요. 그럼 이거 하니까 80dB, 그죠? 이건 5의 제곱이죠. 5 곱하기 5에 로그 10의 5, 0.7이니까 제곱이니까 0.7 더하기 0.7 이렇게 해도 되고 1.4니까 10 곱하기 1.4는 14 해서 84를 해도 되고 뭐 2 넘겨서 계산해도 되고 이건 계산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성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거 맨날 나왔던 L, S, C, X 주파수 범위는 다 알죠, 그죠? Q 밴드가 카 밴드보다 높다가 아니라 카가 더 높죠. 가용 주파수 대역 폭은 L 밴드가 Q 대역 밴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L은 1에서 2고요. Q는 12.5에서 18이에요. 이게 더 넓죠. 얘는 1기가고 이건 거의 6기가 정도 되니까. 대기권이나 전리층을 통과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대기권이나 전리층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형태 1에서 10기가 주파수를 많이 쓰고 뭐 요즘은 10기가 이상을 더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 위성에서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6사죠. 기지국에서 위성으로 올라오는 신호는 6기가, 내려가는 건 4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향 링크보다 하향 링크에 더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상향 링크가 더 높다. 그래서 위성 통신은 이건데 이동 통신은 반대다. 뭐 맨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죠? 그래서 6사 이걸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되고, 그죠? 레이더에서 발사된 펄스파가 발사 직후부터 목표물에 반사되어서 돌아오기까지 300 마이크로세크의 시간이 걸렸을 때 목표물까지의 거리는요 하니까 2분의 ct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2개, 3개 그러면 2분의 90 그래서 45km 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할 때 1ms 동안에는 300km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는 300m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갔다 오는데 300 마이크로니까 가는 데는 150 마이크로 그럼 0.15니까 300 곱하기 0.15 해가지고 45 이렇게 답을 내도 상관없고, 그죠? 자, 20번입니다. GPS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레이트 시스템의 일종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게 GPS 위성이죠. GPS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전파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결정한다. 그래서 GPS 위성하고 수신기, 우리 쌍곡선항법, 그죠? 여기서 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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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곳에서 받아가지고 거리 같은 거 측정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쓴다. 지상으로부터 약 22,200km라고 했죠. GPS 위성은 지상 고도가 22,200km입니다. 근데 약 20,000km, 뭐 높이로서 중궤도 위성으로 구성된다. 사실 중궤도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긴 해요.
이 정도는 중궤도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지궤도는 36,000이니까 저궤도보다는 높고 정지궤도보다 좁으니까 중궤도다. 이렇게 통으로 하고, 저도 수업 시간에 중궤도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중궤도가 한 10,000km까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궤도 높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정지궤도가 아니니까 뭐 중궤도라고 해야 되는 그런 형태고, 그죠? GPS 수신기는 2개의 위성 신호만으로 지구상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을 내야 되니까 X, Y, Z, 그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 개념까지 같이 돼 가지고 최소한 몇 개요? 4개의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야만 정확한 자기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GPS 위성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GPS 위성이 한 5개에서 최소 5개는 보이고, 그죠? 많을 때는 8개까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이렇게 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니 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가 아니라 문제를 시험장에서 접했을 때, 와, 나 풀 수 있겠다. 내가 공부한 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람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쭉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친구나 공부를 적당하게 한 친구나 이게 차이가 별로 없었던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를 엄청 많이 했으면 더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고 다른 이제 공통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를 난이도를 딱 보니까 쉽네, 그냥 사닥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고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해야지 하고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직은 어쨌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국가직 끝났으니까, 국가직이 최종 목표이신 분들은 뭐 점수 보고 이제 2차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지방직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7급까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시험이니까, 첫 시험 이제 끝났고, 이번 시험에서 자기가 부족했던 거 좀 잘 보완해서 지방직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에 대비를 좀 잘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험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